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 SNS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국민이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소회를 밝혔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 1년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오늘 2부 시간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에서는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사 4년 만에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똑바로 세워졌죠. 자, 그 현장을 바라본 유가족의 심경 잠시 후에 바로 듣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가 4년 만에 땅 위에 똑바로 섰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또 유가족분들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낮 12시경에 직립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미수습자 수색 또 침몰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자,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세월호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장이십니다. 정성욱 분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게 똑바로 서기까지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아, 3시간 20분? 네. 뭐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죠? 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고요. 큰 예.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예. 어제 예행 연습도 한 차례 했었다면서요? 예, 어제도 40도까지 드는 예행 연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 현장에서 지켜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 마음 많이 졸이셨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작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예, 네, 어제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좀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네. 마음이 많이 졸였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완전 성공한 거죠? 예,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뭐 보도를 보니까 이게 딱 90도로 서는 게 아니라 뭐 94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세월호가 윽상이 거쳐졌을 때 앞쪽으로 좀 객실 쪽이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게 90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월 자체가 마루목골 형식에 돼 있어서 예. 그게 4.5도가 틀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직립할 때는 94.5도 정확히 맞춘 겁니다. 아, 그러니까 94.5도가 세월호의 정상 상태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닥에 눕혀져 있다가 똑바로 서고서 이제 눈으로 전부 다 여기저기를 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 조짐이나 특징 같은 건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현재로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와이어 제거 작업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와이어 제거 작업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은. 예, 현재로서는 와이어 작업과 그 안에 뻘이 좀 떨어진 사이 있으니까 그걸 떼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네.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혹시라도 멀리서 보더라도 어디서 뭐 강하게 충돌을 한 흔적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눈에 띄진 않죠, 아직. 이게 전면적으로 되게 다 녹슬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부터 남은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남은 작업이 일단은 안전점검이 제일 첫 번째 우선되어야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습자 수습과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지금 리프팅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할 때 쓰던 리프팅 빔.
그 제거 작업이 끝난 후에 미수습자 수습,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의료품 수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눕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공간들이 있다면서요? 네, 자연 쪽에 리프팅빔이 있기 때문에, 자연 쪽에 수색이 덜 됐기 때문에, 네. 자연을 지금, 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눕혀져 있으면 자연을 절개하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기 때문에 절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지금 좌현의 절개가 필요한 그 지역은 아직 한 번도 수색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거죠? 아니, 수색은 이루어졌는데, 협착부를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착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착부라면 너무 이게 좁아서 사람이. 그러니까 예. 리프팅빔이 치고 들어간 부위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같이 협착이 된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부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편하겠죠. 네. 그런 곳을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곳은 절개하고 그러면서 꼼꼼히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미수습된 그 부분들이 거기서 발견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사람이 중앙 노비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들도 또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주로 지금 그 기관실, 엔진룸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 원인, 그다음에 자연을 좀 더 정확히 봐야겠죠. 지금 충돌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이런 방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관실, 엔진룸 그리고 좌현 지역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들이 시한이 있죠? 언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일단 생체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이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네. 보고서 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조사가 다 못 끝나면은 이기특수위가 이어받는 이런 형식의 스트레스가 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한까지로 봐서는 지금부터 한 석 달 정도,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네. 미진하게 남는 작업이 있으면 이기특조위로 바로 또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정성욱 분과장 말고도 많은 가족분들이 계셨죠? 네, 가족분들 한 6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하신 분들하고, 기자단하고 해서 한 5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미수습자 가족분도 계셨습니까? 네, 미수습자 가족분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조은아 허다윤 양의 아버님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저는 현장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 안에서 체크를 좀 하는 게 많아서요. 예. 네. 이런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정성욱 분과장이나 이렇게 책임을 맡으신 가족분들한테 일일이 다 점검받고 하는 거죠? 아니, 같이 합니다. 지금 긴급을 주관했던 성수위,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했던 현대중공업 같이 협의하에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아예 현장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 방식도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항상 저희를 대처하고 나중에 통보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현장 안에서 모든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수습자분들 다 좀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선체인양 분과장 정성욱 분과장이셨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국내 여행경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행경비? 네, 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비 주겠다 이런 건데요. 아, 그래요? 네,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지난 3월 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중기업 200여 곳 이상, 그리고 소기업은 400곳 이상, 소상공인은 1,200개 기업 이상이 포함돼 총 19,956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쉼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건데요. 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또 중저소득층 근로자 가족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네. 이게 기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됐어요. 아, 지난 정부에서? 네. 하지만 당시에는 복지 포퓰리즘 등의 비난에 시달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예. 이분들께는 총 40만 원 상당의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국회 공전 사태가 거듭되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광공사 문체부가 처음에 한 3만 개 정도의 기업 기준으로 선정을 해놨다가 다시 무작위 추첨을 해서 2만여 명 정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줄인 겁니다.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공사 관계자는 올해 참여 신청 규모가 10만 명을 넘었던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휴가비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면 아예 휴가도 안 보내는, 휴가를 못 가는 그런 작은 영세업체들, 그런데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동자가 20, 사업주가 10, 정부가 10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휴가 가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취지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뽑히신 분들은 축하드려야 되겠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지체장애 사급 장애인 A씨가 길가에 서 있던 자동차 두 대에서 일제히 경적이 빵빵하고 아주 크게 울리자 운전자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들이 목검을 들고 해당 장애인을 폭행했습니다. 아이고. 이 장애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달아날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새벽 5시께 귀가했으나 이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런.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목검에 의한 타격이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며 오늘 새벽 서울에서는 한 20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구토를 했다고 해요. 이에 택시기사가 변상을 요구하자 격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정말 그러네요. 누리꾼들은 장애인 폭행치사와 택시기사 폭행치상 등 모두 음주 범죄라며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들 그저 운이 나빴다고 하기엔 이런 아쉬운 댓글부터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택시 안에서 구토하는 것 등 모두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 참. 자, 그리고 정부가 비닐봉투 사용 앞으로 10월인가부터 전면 금지한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관련된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 수십만 미터 심해에서 비닐봉투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야, 거기까지? 네. 지금까지 발견된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찾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 연구진은 버려진 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해양 오염을 연구하는 단체와 전문 다이버가 심해 탐사기 및 무선 탐지기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했다고 하는데, 이 발견된 쓰레기 잔해 3,000개 이상 중 33% 이상이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였고요. 예. 89%는 일회용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잘 썩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수십만 미터 심해까지 파괴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생태계 자체가 그야말로 혼돈, 카오스가 된 건데요. 네. 댓글을 보면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자연이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사유가 담긴 것부터 낚시해보면 안다. 생활 쓰레기가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또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 같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5월 17일에 서울 환경영화제가 개막되는데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 대기오염, 미세 플라스틱 등 전 세계 환경 이슈를 소재로 한 비포 더 블러드, 그리고 플라스틱 바다, 플라스틱 차이나 등이 상영됩니다. 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이거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좀 또 다시 좀 청신호가 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 사람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데리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예. 뭐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대화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잘 풀렸다. 잘 풀렸다. 네, 이런 거거든요. 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핵 문제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전면 폐기해야 한다. 뭐 중단거리 미사일도 문제다. 막 이렇게 자꾸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서 뭔가 좀 삐그덕대는 거 아니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들이 높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진행된 게 미국이 이란하고 협정 파기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란은 말하자면 이 비핵화 검증을 받은 상태인데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없애버렸는데 네. 과거 비핵화 모델 중에 가장 최근 것이 이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바마 정부 때 바로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호냐. 북한에 대해서도 이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그래요. 뭐 아주 밀착된 행보를 보이면서 장군 멍군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장군, 거죠. 장군 멍군 이게 막바지 삿바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그때는 갔다 와서 공개를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번에는 간다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 갔다 온 이후에 이상 기류가 확 낮아진 느낌이라는 거죠. 예.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통전부장이면 우리로 치면 국정원 플러스 통일부 장관 그렇죠. 정도 되겠죠. 예. 2번 회동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90분 회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리핑은 안 했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은 훌륭하고 긴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북한 매체에서도 뭐 분위기 좋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견 차를 좁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북한이 이제 구축한 두 갈래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을 모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강도 높게 검증 사찰을 받겠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체제 보장, 평화조약 체결, 북미 수교 뭐 이런 걸 주고받은 게 아니겠냐. 예. 근데 이걸 합의했다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은 복잡하고도 깁니다. 그 뭐 하나하나 어떻게 가서 사찰하고 어떻게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북한에 이제 핵과학자들이 한 수천 명 된다고 그래요. 네. 외국에 이주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30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 어디로 외국에 이주시키겠습니까? 예. 그리고 불과 이틀 전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 옆에서 단계별 동시적 조치. 단계별 조치라는 게 미국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가 된 것 같아요.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별인지 일괄 타결인지 뭐 등등에 있어서 좀 미세 조정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각자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실체는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왔겠죠. 어쨌든 그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결정됐다.
하지만 오늘 발표 못한다. 결정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몇 번째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며칠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잘게 쪼개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예고편이 수십 개가 나왔는데 자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서 DMZ는 아니다. 이랬어요. DMZ가 아니라는 얘기는 판문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판문점 한참 띄우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고 참. 지금 한 7대3 정도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싱가포르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네. 싱가포르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유리한 지역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경호하는 거 이런 것도 편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미국의 좀 보수적인 관료들은 싱가포르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DMZ 우리 비무장지대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평양 가능성이 남아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쇼가 있기 때문에. 판문점이 아니라 아예 평양. 그렇죠. 물론 싱가포르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옵션은 그렇다면 평양이라는 거죠. 네. 그럼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우리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참여하는 회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샹그릴라 대화라고 아시아 안보 회의. 여기는 이제 대통령은 참석 안 하는데 NSC 관계자, 뭐 국방장관, 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안보 회의입니다. 이게 1일부터 3일까지 열려요. 6월 1일부터 3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G7 회의가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이건 G7 정상회담이니까.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제일 극대화시키려면은 안보 회의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G7에 가면은 트럼프가 완전 주인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에서 7일 사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G7 직후. 그러면은 뭐 12일 우리 지방선거 직전이 되는 거죠. 네. 정말로 예고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한 3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원래 또 주초라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예고편이요. 너무 빈발하면 그것도 재미없어요. 지치죠. 이제는 지칠만 하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1년 어떻게 보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공유하시고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자, 1년 지났네요.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잠시 후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공유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여야 양측의 평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벌써 1년입니까? 이제 1년입니까? 슬로우 비디오 같은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굉장히 긴 기간으로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1년이네요. 네. 문재인 정부 1년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1년이 딱 겹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곧, 며칠 안 지나서 원내대표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년이 갔습니다. 예. 우선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래요? 저는 한 90점 A학점을 주겠습니다. 마음 같으면 한 100점 가까이 주고 싶은데요.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늘 채우겠다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90점입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의 1년은 몇 점 주실래요? 저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한 80점 주겠습니다. 점수가 후하시네요. 네. 그런가요? 문재인 정부 1년 여론조사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잘한다는 평가가 높으면 80% 초반, 70%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90점을 네네. 주셨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제일 좀 인상 깊었다고 그럴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무엇보다 9년 동안 국민 마음속에서 잊혔던 대한민국의 본 모습,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점,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집권 1년 만에 완전히 다 끊어졌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중재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주도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임금 구조에 놓여져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부터 이 정규직화로 대표되어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공정경제, 우리 이 촛불 민심의 가장 중심이 저는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뇌관이 있었는데 진짜 이 폭약은 뭐였냐면 불공정한 거였거든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억울한 꼴 당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촛불 민심, 촛불을 들게 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펴서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의 관련법,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의 토대를 만드는 점들이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남북관계 평화 국면에 대해서는 별로 토다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삶의 문제, 공정경제, 근데 경제나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사실 문 대통령 지지도보다 훨씬 낮아요. 겨우 한 50점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실랍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일부 재벌들의 모습에 있어서 갑질하는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제도를 바꾸고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서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를 못 내서 저도 답답한데요.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1년 안에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지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노력을 하면 2년, 3년 지나가면서 정말 아주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 공정하고 그 질서가 제도로 잡혀 있고 또 시장 경제 질서를 제대로 바로 잡아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문재인 노믹스의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못했고 소득도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2, 3년이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좀 늘고 있죠.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이런 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정한 조세제도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국민들이 신뢰해 주신다면 저는 그런 거는 현실적인 성과로 또는 체감되어지는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내친 김에 이 경제 복지도 점수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제일 점수가 안 좋은 분야가 교육 분야더라고요. 교육 정책에 대한 뭐 점수는 한 30점밖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따갑게 우리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생각하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육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는군요. 네, 이건 뭐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 뭐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 이건 사실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뭐 두 대통령을 다 우리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대통령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또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정부도 또 저희 집권 여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두 대통령이 그런 일을 그렇게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불공정 문제거든요.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로잡는 일에 이 정부 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제 1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네. 가장 아쉬운 점, 역시, 마무리를 못한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잘 함으로 해서, 이게 3월 달부터 맡겼는데,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장 하면서 꼭 하려고 했던 법도 있습니다. 실은 원내대표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건데, 가불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적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의 노동자들의 이 권리를 신장시키는 법 뭐 이런 등등의 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민생법이죠.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통과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아쉽고 그래서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3월부터 2월까지 제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까지 거치면서 총 6번의 국회를 했거든요. 근데 2월까지는 뭐 꾸역꾸역 보이콧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뜻한 바는 다 했는데 3월부터 막혔죠. GM 국조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GM 국조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하고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그때 국정조사를 하면 정부의 협상 전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방송법을 이 정치권이 더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최근에 이제 특검인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죠. 특검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제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이 드루킹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선 불복 특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어제 결국은 이제 바른당의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선 불복하겠다는 마음이 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이 전반기 국회 끝내면서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는 그래도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가다가 3월부터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사실 지금 야당이 다른 이슈를 어떻게 좀 내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지방선거용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 갖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이런 어떤 전술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협상 파트너인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한 말씀 하시면요. 네. 제가 아까 병원에 실려가서 제가 이제 얼굴 보고 이 특검 문제가 이제는 좀 간단치 않게 됐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대선 불복 특검이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동안 단식하면서 뭘 주장하고 싶은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협상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이렇게 단식하는 과정에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그것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네. 아무튼 지난 1년 애 많이 쓰셨고요. 후임 원내대표가 이 막힌 전국을 좀 잘 풀어가 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목소리,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홍문표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1년 홍문표 사무총장은 몇 점 주실랍니까? 저는 후하게 주면 한 5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줘도 50점? 네네. 네. 일반 국민의 평가와는 조금 다르시네요. 예, 다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은요. 사실 촛불 민심을 저희들은 믿었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야당이지면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정의, 양심, 원칙 이거를 말하면서도 이 제왕적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 스타일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역사를 부정하든지 그다음에 또 과거를 전체를 부정해서 야당을 적폐로 삼아가지고 그냥 전부 형무소로 보내는 이런 일들은 이건 전 보복이지 정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중산층 일자리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실업이 지금 사상 최고로 지금 실업률이 높고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대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이걸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드루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권 실세들이 지금 연루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고 그냥 소위 대통령의 제왕적 힘으로 눌러가지고 또 민주당은 또 거기에 따라서 연출을 해서 덮고 혹시 간다면은 이건 국가의 불행이 저는 다시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줘야 50점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지적하신 이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야당을 적폐로 몰아서 보복이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걸 정치 보복으로 보시나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실체가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 상당히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잘한 부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전부 적폐로 몰아가지고 부정부패로 몰고 있는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의 이런 힘으로 인해서 잘된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참으로 저희들은 가슴 아프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만한 잘못이 있다는 거는 인정한다. 맞죠?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정부에서 잘된 것까지를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걸 잘못으로 돌리고 있나요? 과거부터 우리가 지켜왔었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 같은 것을 아주 흔적을 빼려고 그러고는
상황이라든지 교과서 지필 지침 이런 데서 자율적 빼려고 시도했다. 새마을지도 이 새마을운동은 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버금가는 참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만든 정신운동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뺀다든지 또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 교과서 부분에서 지금 뭐 다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는 못 옵니다만 저희들이 발췌하는 게 한 5-6가지가 있어요. 또 뭐 6.25 부분도 건달했다가 이제 국민 저항이 부딪히니까 다시 또 집어넣어 넣습니다만은 이렇게 좌파 사회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진 것들이 이 속속도에 지금 많이 지금 뭐 헌법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여기에 지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에서 뭐 이 잘 아시는 청계천 그 지금 그런 새로운 물길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통에서 많은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 그 소위 그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거. 버스 공영제 이런 거 했죠. 공영제에다가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적폐를 보고 흔적을 없앤다고 하면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 공영제를 문재인 정부가 비판한 적이 있나요? 비판을 안 했지만 그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지요. 잘한 것은. 그러나 지금 그런 평가가 없다. 전혀 뭐 효과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게 이 중산층 뭐 일자리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 실업도 높고 자영업자 삶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1년에 어떤 방향을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2-3년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러던데 그걸 뭐 못 믿으시나요? 글쎄 뭐 가상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지기 좋아진다고 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드루킹 특검 얘기하셨는데 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이 전화하고 또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할 게 있어서 이야기를 지금 조심합니다만은 주의당에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아주 용기 있게 어느 분이 한 2-3분이 이렇게 신고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 유 대표가 이야기한 거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언가 여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고 또 아마 그분 말씀은 뭐 계속 나름대로 자기가 이 국가를 위해서 잘못된 거를 위해서 정보를 주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도 조금 좀 보완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유 대표가 얘기한 그런 어떤 데 심중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말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것이 그 청와대 쪽이나 지금 그 대통령이 실세 주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정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게 되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딱 명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차원보다 그 아래 차원 상황은 지금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 출처와 근거 또 주변의 상황들까지는 다 특검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그 아래 차원이라면 뭐 정권 실세 이런 정도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네.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 표현을 안 하시는데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저랑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북 관계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24시간을 살고 있는 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 폐기는
북한의 핵폐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예. 무슨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얘기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니 북한의 핵 폐기 없이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 뭐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완전 폐기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예. 완전 폐기하려면은 핵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시설을 파괴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핵 기술자를 우리가 통제해야 됩니다. 예. 이 기술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는 완벽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를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되고 예. 지금같이 엇박자를 낸다든지 예. 또 두 분이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국민에게 지금까지 확실한 그 매뉴얼을 지금 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찔끔찔끔 필요에 따라서 내놓으면은 우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만 알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차라리 내놓으라 이거죠. 예. 그래서 국민 동의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약속이라든지 그 실천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뭐 국무장관을 계속 평양에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믿음이 안 가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대목을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자국민 보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저는 이 완전 핵폐기 우리가 주장은 그 인적 기술까지도 저는 통제를 해줄 걸로 일단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보겠다. 네네.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쪽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지역 전화 2061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8586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선생님.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네, 광주광역시의 안재원입니다. 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1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그 세월호가 완전 끝이가 됐는데요. 네, 미습자분들 꼭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1년이 됐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바라는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평화체제 정착이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소득 불균형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소득 불균형 꼭 좀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꼭 좀 앞으로 꼭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자가 꼭 보호받는 세상, 강자가 득세하지 않고 정말로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꼭 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꼭 좀 하나 꼭 해줬으면 하는 게 공수처 설치가 꼭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력을 남용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수처가 좀 설치가 돼서 엄단할 수 있게, 엄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알겠습니다. 세상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 선생님께서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쭉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을 보고서 그런 게 좀 될 기대나 믿음이 좀 가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한 번에 모든 게 다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 둘씩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믿고 있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네.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지지율에 연연을 해서 어허. 하시다 보면 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겸손해야죠. 네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8587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자기소개 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의견 주세요. 예. 네, 화성시에 살고 있는 오재원이라고 합니다. 의견 자기소개 하셨네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평가를 있어서 제일 잘한 걸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 다른 무슨 야당은 지금 또 완전한 비핵화, 완전 핵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패전국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휴전국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 강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협의점을 끌어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협의점을 끌어내고 있어요. 대화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점수는 대북 정책이고 제일 나쁜 점수는 어디다 주실랍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좋은 점으로 생각했고요. 아직은 1년이니까 아직 발전 가능성이 더 크고 아직 나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점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여당 원내대표는 90점을 주고 야당 사무총장은 50점을 줬는데 오 선생님은 몇 점 주실래요?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584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하시면.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인데요. 나는 문 대통령 지지자였고 또 지금도 뭐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주 그 첫째 겸손한 대통령이에요. 그 노자가 말했듯이 바다가 강물보다 큰 이유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문 대통령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하고 또 이번에 남북 협상 모든 걸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그 세계의 모든 그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쉬운 점은요? 일자리 문제. 제일 공약이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성적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거시경제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제 남북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소홀히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일자리 문제를 잘 해결해서 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도 올렸고 이런 방향을 좀 잡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를 위한 필요한 방향을 잡았으니까 한 2년 3년 되면 좋아질 거다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세요? 안심이 안 되시는 거죠? 좀 불안하죠. 불안한데 물론 이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8585번까지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시면. 남양주의 천세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세요? 지난 1년까지는 적폐나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 문제가 좀 불안합니다. 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닥 그 경제는 아직도 아주 미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만족할 만큼 저희들도 흥분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아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불안한 거는 적폐 청산도 중요하고 협정도 중요하지만 바닥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가장 아주 소중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최저임금 올라서 좀 어려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도 작년에 비해서 오른 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만큼 장사는 또 잘 되지 못하고. 덜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하신 대목이 남북관계 또 평화 무드 그리고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두 대목은 뭐 박수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걱정하고 계신 대목은 역시 민생 경제 분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2년차,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또 경제의 군부를 좀 제대로 떼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리부터 들을까요? 우리 여동생이 공수부대한테 거시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 1학년 때였는데요. 집으로 가다가 혼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더니 여러 사람들한테 그때 청문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분이 정신병원에 갔고 또 이경모라는 그분은 성폭행 당해서 그 이후에 그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분신 자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피해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된가요? 성폭행한 사람들, 그걸 지시했던 사람들, 5.18을 일으켰던 사람들, 발표문에 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정말 진상규명해서 역사 앞에 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소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광주 MBC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동지회의 이지현 전 회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겨레 신문이 어제 오늘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들을 보도를 쭉 했죠. 그랬죠. 어제는 이제 당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충격으로 이제 여승이 됐다 이런 이제 사연이었고 오늘은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에 혼자가 아니었고 3-4명 더 있었다 이렇게 발언한 구술 자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아주 예외적이고 우발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상습적, 조직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범죄를 포함해서 이제 여성의 당시 피해자들 사례는 1990년 5.18 이후 10년 뒤에야 5월 여성회 등에 의해서 수집이 되기 시작했을 정도인데 여성의 피해를 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피해를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 한겨레 보도도 당시 전남도청에서 안내 방송을 했던 김선옥 씨가 38년 만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쭉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온 얘기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김선옥 씨 저희랑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이런 거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진상조사할 계획이라면서요? 오늘 이제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이 주도를 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해자들 면담을 통해서 이 진상조사 실시해서 자료를 이제 마련을 하고 9월달에 5.18 진상규명위가 이제 공식 출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게 가해자들을 찾아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군대가 총기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것은 유엔 협약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이걸로 다뤄야 된다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뭐 처벌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서 역사적 사례로 이것은 다 남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직제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피해 입은 분들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국회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실려간 상태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나가는 국회의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정치적인 이유로 정당이 기본적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은 직권상정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일부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 국회법에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천재지변, 둘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셋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하는 경우이거든요. 네. 뭐 일단 천재지변은 아니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건 뭐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해당 안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이죠. 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도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의장의 특단의 조치란 건 뭐죠? 지금 이제 이 직권상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자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본회의가 아니라 이제 그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을 본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것이 직권상정이다. 그런데 의원사직서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돼 있고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최소한의 처리 기한인 14일 날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면 이 사직서 처리는 자동 부의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의까지 되더라도 이게 통과는 되나요? 숫자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본회의에 147명 이상 출석해서 147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평화당이 14명, 정의당이 6명 이렇게 합치면 141명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중에 민주평화당하고 함께하겠다는 사람들 3명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더하면 144명입니다. 예. 무소속 3명까지 합쳐야 간신히 147명이어서 이 표결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슬아슬하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요즘에 삼성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현재 삼성그룹의 기본적인 출자 구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삼성생명이 이제 27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이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한 1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사는 같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 상승 영향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현재 이 대목에서 취득 원가 부분을 시장가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지분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법이 바뀌면 팔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을 보면은 삼성의 자발적인 지분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면 법 개정 시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오늘 김상조 위원장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설립할 경우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법은 보험업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다시 이제 재론했거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왜곡된 그런 지분 구조는 이제 완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추가적인 결단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삼성이 뭔가를 해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뉴스는 오늘 한국GM에 7조 7천억 추가로 투입하는 안이 이제 그 추인이 됐는데요. 뭐 철수설이 나온 지 거의 3개월 만이죠. 오늘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국GM에 투입되는 7조 7천억 중에 산업은행이 8천억, GM본사가 6조 9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은 내일 GM의 금융제공 확약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면 간신히 사태가 이제 봉합이 완료되는 셈이 되겠죠. 예. 또 다음 뉴스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미 그 라돈 같은 경우는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라돈 같은 경우는 지각이라든가 토양 이런 데서 존재하는데 예. 그러나 지구상에 사는 한 어쨌든 라돈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다룬 라돈 침대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또 다른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원자력안전위가 측정기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매트리스의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또 24시간 생활할 경우 각각 다 계산을 했는데 어떤 경우든 현행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의 범위 내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 새롭게 확인됐지만 이건 역시 안전기준 범위 내였다는 것이죠. 안전기준 범위 내였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소비자들이 측정한 거는 뭐 기준치의 10배, 20배 넘었다 했는데 원자력 안전위의 측정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위원회의 발표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발표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죠. 자, 그런데 우리 국민 6명도 지금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그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송환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가족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님이신데요. 김정삼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삼입니다. 네. 벌써 5년 전이네요. 지난 2013년 10월에 체포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쩌다가 어떻게 체포됐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쩌다가가 아니고, 예. 선교한 지가 벌써 단독에 선교한 지가 6년 됐죠. 예. 그때, 북한에서, 잡혔다고 뉴스 나오기 전 6년 동안 거기서 단독에서 선교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둥 지역은 중국인데, 그럼 그 단둥 지역에서 체포된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죠. 아하. 그 전에 이제 추석 전에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는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제 북한에 선물로 줄 국수에 대해서 북한에 선물 나눠준 국수가 변질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기술적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저기 있으니까 거기서 전화해갖고 한번 물어보자 이랬더니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갖고 거기서 이제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다 같이 보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또 설명 듣고 포장까지 다 듣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이 없다가 이제 뉴스 보고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마 불과 며칠 사이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인 단둥에 거점을 두고 아마 북한 주민과도 접촉을 하셨던 모양이군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국에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관광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끊기고 뉴스를 통해서 체포됐다는 걸 접하셨고 그리고 그렇죠. 2014년에 자신이 국정원 지시로 이런 간첩 활동했다는 걸 인정하는 식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실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장면은 우리나라가 그걸 선교사를 가지고 간첩으로 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또 선교사가 간첩으로 그렇게 활동할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이 형제들이 또 믿음대로 이렇게 이제 각 나라에 가서 수십 년씩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라 그렇게 간첩 활동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돈 주고 하래도 안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정욱 선교사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군요.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 또 지금 그 밑에 동생이 캄보디아도 한 20년 다 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 위에 형님도 라오스에서 또 한 95년부터 하시고 또 형수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엔에 가갖고 그것도 갖다 제가 제출하고 그랬지. 그런데 북한은 도대체 왜 체포해서 사형 바로 밑에 있는 이 무기 노동 교화형, 국가 전복 근무와 간첩 혐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우리나라 남북 간의 분단된 상황이 또 있고 정치적인 이념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관련에 대해서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우리가 정치적 이유로 억류하고 있다. 부분이 그나저나 지금
건강한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고는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그거는 전혀 모르죠.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생사 확인이라도 일단 2차적으로 빨리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사 확인도 유엔 그 통해 ICIC 그쪽으로 통해 갖고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때 상황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제 닫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것마저도 거부를 했었었죠.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오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제 또 좋은 단계로 또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뿐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도 북한 정부의 이런저런 요구가 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혀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아마 그렇게 이제 그 북한에서 그렇게 닫고 있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우리 6명 장기 억류자 송환을 요구했다는 그 말씀은 들으셨죠? 오늘 뉴스에 또 나오고 그 이야기도 한번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또 밝히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그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지금 석방되고 이젠 좀 기대가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또 청와대에서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또 밝혀주시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기도하면서 그 뭐 미국계 거기 그 3분도 기도하고 또 한국계 또 나머지 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지냈었으니까 당연히 뭐 희망을 갖고 있죠. 아무쪼록 좀 조속한 시간 안에 빨리 석방돼서 가족 품에 돌아오기를 함께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님 김정삼 씨였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